요즘 전 세계 어디서나 결혼식에서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습니다. 이제 웨딩드레스는 국적 없는 만인의 결혼 예복입니다. 여기 결혼식을 앞둔 아름다운 4명의 신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로 국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Alright, 1, 2. Okay, very nice. Okay. Okay. 외모로만 볼 때 이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Alright, close together. Okay, close together. More. Okay, let's go. Alright, 1, 2. Okay. 1, 2. Okay, job. Big smile. Okay. 만약 유전자를 검사해 본다면 이들의 유전자는 너무 비슷해서 나라는 고사하고 어떤 민족인지도 구별하기 힘듭니다. Big smile, big smile. Alright, 1.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Okay, very nice. Okay. Congratulations. How do you want it for your wedding photos? 一生に一度の写真だから綺麗に撮ってくださいね。冬のそなたの主人公のようにお願いします。わあ、綺麗に撮れたね。本当に綺麗に写ってるね。啊，一辈子就这一次，把我照得瘦一点、漂亮一点好吗？对，师傅，我们这一辈子也就这一次，请您把照片照得好看一点，把我照得帅一点，谢谢。哇，照得真棒，真漂亮。对，这照片确实不错。 та бид хоёрыг хамгийн аз жаргалтай хөөрхнөр аваад өгөөрэй. Энэ зураг бол бидний дандаа хавталж явах зураг болохоор хамгийн гоёор аваад өгөөрэй. Аа, зураг гоё гарсан байна те, яг бид хоёрын бодсноор. баярлалаа. баярлалаа. 저희 행복한 모습 그대로 찍어주시고요. 혹시나 싸웠을 때 이 사진 보고 웃을 수 있게 저렇게 밝고 상큼하게 찍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와, 정말 예쁘게 나왔다. 정말 잘 나왔네. Again, 1, 2. Okay. Very nice. Big smile, please. Okay. 1, 2. Okay. 민족을 구별해 주는 것은 말입니다. Okay. 말은 민족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Okay. Big smile. Alright. 1, 2. Okay. Very 민족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말. 말은 어떻게 한 민족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일본 후쿠오카 시내에 있는 한 아파트. 두 남녀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키요시 시미즈 교수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언어를 20년간 연구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언어학자입니다. 요즘 그의 관심은 한국어입니다. 그의 노트 가득 한국어가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키요시 교수와 함께 공부하는 사람은 큐슈 산업대학의 박명미 교수입니다. 이들은 무슨 연구를 하는 것일까요? 入ってね、で今の韓国語はね、ソックって言うんですよ。ソックとね、アンと同じなの。だから韓国語のアンと全く同じがね、アネもえやと聞くでしょ。アンってのはね、あんこのアンなの。でこの前こう首も私たちは首とこう손목とかだから曲げるあれが結局は。손首というのあったで古語辞典に載ってました。いやそれをこっち写してもう写してあるの。손首。ここにあるんです。손首。で日本語のその首はここの首も手首、足首でしょ。 서로의 모국어인 두 언어에서 비슷한 어휘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슷하다고 찾아낸 말들을 볼까요? 구르다,
転ぶ 나란하다, 並ぶ 다물다, 黙る 믿다, 認む 부시다, 武士 속삭이다. ささやく 그들이 비교한 어휘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언어학적으로 아직은 완전히 검증받지 못했지만 이들이 2년 동안 찾아낸 비슷한 어휘는 5천여 개에 이릅니다. 한자와 같은 차용어나 외래어를 뺀 두 나라의 모든 고유어는 같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들의 연구는 출발했습니다. 韓国語の固有語と日本の固有語というのは多分全部語根から見ると同じではないか、こういう仮説に基づいて同じ語根を探し始めたわけです。それで最初の段階で500ぐらい同じのがまず見つかりまして、それから1年ぐらい経った時に5000ぐらい同じ語根が見つかったわけです。でその段階でもう5000同じ語根が見つかると、しかもそれがですね毎日の生活になくてはならないいわゆる基礎語彙というものの範疇に入ってますから、もうこれはそういう状態で言語学では2つの言語は同じ言語だと、こういうふうに言うわけですね。 이 연구를 바탕으로 두 사람은 과감한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あなたイヤギだというわけでしょ。韓国語夜ここからと出てくるからね。でと5つも同じだからね。で5の場合 일본어의 뿌리는 고대 한국어라는 것입니다. でこの夜の場合はよろずと 그들은 한반도 북부에서 일본 열도로 이어지는 고대 동아시아 언어 지도를 그렸습니다. それで夜の場合は一番古い形の国領などですね、その中国の東北地方大陸に話されているものをその大陸漢語と呼びまして、それから北朝鮮の現在の北朝鮮の言語とから韓国の言語をこれを半島漢語バンドハノと呼びまして、それから日本語もですね韓国語の一つですからハノの一つですからこれをヨルトハノとこういうふうに名前を付けて、でこの枠組みの中で研究を進めていくと非常にやりやすい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した。 대륙 한어는 고조선과 부여가 있던 곳에서 출발해 한반도로 내려와 반도 한어가 되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열도 한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대에는 한국어와 일본어가 같았던 것일까요? 일본어는 정말 한반도 사람들이 전해준 말일까요?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한반도와 마주하고 있는 곳 가라츠. 가라츠시 외곽에 있는 한 골짜기. 1980년 여기에 고대의 논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논은 발굴을 토대로 실제 크기 그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하나의 4평 남짓한 작은 논들은 계곡가 주위에 모여 있습니다. 계곡 물살에 흙이 무너지지 않게 논둑에는 말뚝을 촘촘히 세웠습니다. 이 논 유적은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일본에서 논 농사가 시작됐을 당시의 논으로 가장 이른 것입니다. いわゆる陸島と言われる水を張った稲作ではない稲作ですねはもう少し古い時期からもあったと思います。ただしこういった水を管理するような水田工作というのは名畑が最古のうちの一つだ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논은 약 30cm 깊이로 땅을 파고 흙이 무너지지 않게 논둑에 말뚝을 세웁니다. 계곡물이 논으로 흘러들어가게 수로를 내고 말뚝으로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계곡물은 차례로 논으로 흘러들어가 다시 계곡물로 빠지게 됩니다.
이 논기술로 벼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 通常の平野にこう大規模な水田を作るという際にはですね、土地をまず水平に保つこと、あとあぜで水を保つこと、計画された水路を排することといった土木技術とですね、大規模な人力が必要になります。でここはまだそこまで大規模ではなくて、あくまで自然の水路を利用して小さな田んぼですからそれほどきちんとした水平面を保たなくても水が保てる状態で、いくつも田んぼを区切って使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に特徴があると思います。 산골짜기 계곡가에서 시작된 논은 얼마 되지 않아 평지에서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후쿠오카의 평야지대인 이타지케. 여기서 2,400여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논 유적이 발굴됐습니다. 지금 논과 다를 바 없는 크기의 대규모 논입니다. 논에 물을 대는 대규모 관계 시설도 발견됩니다. 이것은 논 농사가 평야지대로 내려와 본격화됐음을 의미합니다. 논 바로 옆에 마을 유적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커다란 웅덩이를 파서 마을을 두르고 다시 굵은 나무를 잇대어 울타리를 쳤습니다. 십여 채의 작은 규모의 마을이지만 발달된 주거 형태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울타리에는 마을 공동시설로 보이는 곡식 저장 시설이 발견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볼 수 없던 새로운 형태의 마을이 이곳에 등장한 것입니다. この村はですね、今から約2400年ほど前にですね、突然この福岡の地に出現した村でありましてですね、この村の特徴といいますのは、この台地の今立っている台地の上にですね、人々が住んだ竪穴住居、それから穀物をですね、貯蔵したと考えられる倉庫である貯蔵穴、そういったものをですね、大変広くて、深いですね、溝に囲まれた、村でありましてですね、そしてこの台地のですね、低いところには水田をですね作っていました。こういった村がですね、出現したのは、我が国日本でもですね初めてのことです。 후쿠오카에서 시작된 이런 마을 형태와 논 농사는 급속하게 퍼져 일본 전역으로 퍼지는데 불과 300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본 열도에 갑자기 등장한 선진적인 마을과 논 농사 기술.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난 것일까요? 큐슈대학 의학부. 여기 보이는 상자 하나하나에는 인골이 들어있습니다. 모두 2,500구. 서부 일본에서 발견된 고대 인골입니다. 이곳은 고대 인골 연구로 일본에서 가장 명성이 높습니다. 의사이자 인류학자인 나카하시 다카이로 교수는 인골을 통해 일본 열도에 새롭게 등장한 문화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개골의 크기, 코의 폭, 이의 크기 이런 계측을 통해 일본에 나타난 전혀 이질적인 새로운 인골 집단을 찾아냈습니다. 이전부터 일본에 살고 있던 집단을 일본에서는 조몽인이라고 합니다. 이들과 달리 일본에 갑자기 나타난 이질적인 인골 집단을 야요이인이라고 부릅니다. 非常に大きな違いがありましてですね、例えば体つきでいうと
縄文人は非常に背が低いんですけれど、弥生人というのは163センチ4センチ、身長差が大きい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から顔つきでいうと輪郭が全然違う。弥生人は非常に細くなって面長になります。こちらは幅が広くて短い、しかもこういう眼下の形が四角い、こちらは非常にこう丸みを帯びますし、特にこの尾骨の部分ですね、顔つきが非常に立体的、彫りが深いのが縄文人で、弥生人というのは非常にのっぺりした面長っていうのが大きな特徴です。 계측 결과를 토대로 고대 일본의 조몽인과 새로 나타난 야요이인의 모습을 복원했습니다. 조몽인 얼굴은 이마가 넓고 턱은 네모나게 각진형입니다. 눈썹은 짙고 눈은 큰 편입니다. 이에 비해 야요이인은 얼굴이 길고 갸름하며 눈썹은 가늘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分かりやすいのはこういう歯の、普通は時代が古い方が歯が大きい、弥生人の方が歯が小さくなるはずなのに、日本列島では逆に弥生人の方が歯が大きくなってしまった。縄文人のこの歯っていうのはもう現代日本人よりもまだ小さいんですね。でこれは普通の進化では起こりえない。 어디에선가 오지 않았다면 진화론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야요이인. 그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부산에서 200여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도이가하마. 모래사장이었던 이곳에서 야요이인의 유골 300여 구가 발굴됐습니다. 이들은 2200년 전에 이곳에 매장됐습니다. 신기하게도 인골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매장돼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매장한 것이 분명합니다. 인골들은 왜 한 방향을 바라보게 매장된 것일까요? つまり彼らは一番最初のここに渡ってきた人たちは自分たちのルーツが大陸にあると、自分たちのルーツが分かって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死んでしまったら友達であるとか兄弟であるとか両親であるとかそういう仲間のもとに帰りたい。でつまり魂をもともと自分たちのふるさとへ飛ばしたいと。そのためには顔をその自分たちのふるさとの方へ向け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やったのではないかと。 인골들은 20도가량 북서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골들의 시선은 바로 한반도의 전라남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의 최성락 교수. 그는 베일에 쌓여있던 전남 지역의 청동기 주거 문화를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대로 있던 지난 85년 목포대학 박물관 팀과 함께 장천리 일대 고인돌을 조사던 중 뜻밖의 의미 있는 발굴을 했습니다.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제 위치고 처음 발굴한 계기가 이 도로를 확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 그 서울면 사는 친구가 얘기했기 때문에 도로 때문에 발굴을 해야 된다. 그 명분으로 고인돌을 발굴하게 됐고 고인돌을 발굴하다가 고인돌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찾아낸 유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거지를 발굴하게 됐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기 마을 유적이었습니다. 집자리는 모두 11개. 큰 곡식 저장고로 보이는 흔적 하나도 발견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남 지역 청동기 마을의 모습입니다. 이런 집단 칠학지에 조사된 주거지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이전에 조사된
송국리 지역에서 보여지는 소위 송국리형 주거지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주거지가 과거에는 충청도 지역에서만 조사됐는데 이 유적이 조사됨으로써 그 여파가 서남부 지역까지, 전남 지역까지 파급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송국리형 주거지는 약간 높은 구릉지에 움집을 짓고 그 아래 넓은 평지에 논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전체에 둥글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에서 봤던 야요이 마을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충남 일대에서 한반도 남부 전역에 확산된 송국리형 주거지. 그것은 약 3,000년 전부터 존재했던 한반도의 대표적인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청동기 유물은 그들 문화의 극치입니다. 가늘고 날카로운 칼날의 세형 청동검은 강력한 힘이 등장했음을 말해줍니다. 정교한 무늬의 청동검, 이것은 그들만이 가진 문화였습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송국리형 유물은 그 모양 그대로 일본에서 발견됩니다. 마치 쓰던 물건을 가져간 듯 똑같습니다. 송국리형 문화를 가진 사람들. 그들은 청동기 문화와 쌀농사 기술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바로 일본 야요이 문화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우선 송국리형 주거 집단들이 대규모로 일본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본 야요이 문화의 특징인 농경 문화라든지 마제석기라든지 톡이라든지 지성묘를 가진 이런 모든 특징은 한반도 청동기 문화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송국리형 주거를 가진 집단들이 한반도 서남부를 거쳐서 일본으로 대규모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열도에 한반도 농경인의 청동기와 쌀농사가 퍼져나간 것처럼 그들의 언어도 일본에 퍼져나갔을까요? 홋카이도 대학의 마크 허드슨 박사는 일본인의 기원을 추적하는 학자입니다. 그 해답을 그는 일본인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일본어에서 찾고 있습니다. 일본어의 원형은 고대 한반도에서 건너온 농경인의 언어라고 그는 확신합니다. I think that the origins of Japanese is basically the same problem as the origins of Yayoi culture, and both Yayoi culture, a new language, Japonic, and new people arrived at the same time from the Korean Peninsula. The Japanese language arrived in Japan in the Yayoi period, basically with farming populations who arrived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then spread through Japan, both north and then south into Okinawa. 안정된 농사로 인구가 늘자 경작지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농경민들은 농사 기술과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이동했습니다. 한반도 농경인도 그렇게 일본으로 건너가 자신의 언어를 뿌리내렸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 The easiest explanation for this is when you have new people moving into a region and replacing or swamping the previous inhabitants.
And that also is not a very common process, but one situation in which that seems to happen is with the expansion of farmers. We see this in many parts of the world, but after agriculture begins, population increases, and farmers gradually expand. And this is can be a very gradual process, but they gradually expand from the agricultural center into new regions, and they replace the previous hunter-gatherers. And people have argued for this model for many different language families, for Austronesian, for Indo-European, Austroasiatic, the Bantu languages in Africa and so forth. And my opinion is also that we can say the same thing about Japan. 얌을 재배하던 농경인들은 그들의 언어와 함께 퍼져나갔습니다. 인도와 유럽으로 퍼진 언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농사를 짓던 농경인들의 언어였습니다. 농사가 퍼져나간 길은 바로 언어의 길이었습니다. 논농사와 함께 한반도 농경인의 언어도 일본으로 건너갔을 겁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한반도 농경인들. 그들은 논농사라는 강력한 생산 수단으로 일본 원주민의 언어를 자신들의 언어로 바꿔놓은 게 아닐까요? 고대 한반도 농경인의 언어가 일본어라면 두 나라의 언어는 같아야 합니다. 지금은 왜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The language that presumably arrived in the Yayoi period was probably closer to the Koguryo language of northern Korea and not to modern Korean. So that Proto-Japonic arrived in the Yayoi period and then developed into modern Japanese. But on the Korean peninsula, you get a different development, and the Koguryo language became extinct, is my understanding, and modern Korean derived from the language of Shilla. So it's a different sort of process. 그는 오늘의 한국어와 일본어가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은 두 나라가 서로 다른 계통의 말로 발전해 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어의 조상은 논농사를 전해준 한반도 농경인들의 말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는 고구려어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고구려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어의 조상말이 한반도에서는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어와 신라어가 달랐다는 뜻일까요? 아득한 옛날의 언어의 흔적은 옛 기록에 남은 단편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욱 교수는 비석에서 고대 한국어를 추적합니다. 가장 오래된 고대 한국어의 흔적은 광개토대왕 비문에 남아있는 고구려어입니다. 고구려의 내력이 적힌 1700여 한자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한문으로 써내려간 비문에서 중국 어순이 아닌 우리말 어순으로 쓴 글자가 발견됩니다. 도를 일으켜 다스렸다는 도흥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를
도를 일으켜 다스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사실 도와 흥을 보면 도가 목적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어 어순이라면 목적어가 뒤로 나가야 될 텐데 그 구조를 자세히 보면 우리말 순서대로 그대로 읽어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백제어의 흔적은 무령왕의 지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백제 역시 한자를 중국 어순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말 어순으로 적었습니다. 신라는 어땠을까요? 신라시대 두 친구가 충의를 맹세하며 바위에 적은 글입니다. 앞서 본 고구려와 백제 비석보다 후대에 쓰여진 임신서기석은 한자를 빌려서 문장을 모두 우리말 어순으로 적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어 어순에서 현대국어의 어순, 기본 어순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가장 기본적인 구조, 말하자면 한국어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를 우리는 그 삼국시대에 나타난 금성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삼국어는 말을 이루는 기본 뼈대는 같았습니다. 고대 한국어의 흔적은 그것이 전부일까요? 서울대 국문학과의 송기중 교수. 그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고대 한국어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지리지. 여기에 고구려, 백제어, 신라어의 잔영이 남아 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80여 년이 흐른 뒤 경덕왕은 모든 지명을 같은 방식으로 통일했습니다. 바꾼 지명 옆에 원래 사용하던 지명을 함께 적어놓았습니다. 그 원래 지명이 바로 고대 삼국의 말인 것입니다. 삼국사기에서 찾아낸 세 나라의 말들입니다. 세 나라에서 공통으로 사용한 어휘는 거의 없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도 똑같은 어휘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신라, 고구려, 백제 세 나라 말이 본래 같은 언어였다고 하더라도 700년 동안 서로 떨어져서 사용되었던 언어였기 때문에 언어의 그 본질적인 성격상 세 나라 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의 같고 다름을 증명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어휘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다른 시기에 다른 장소에 정착했을 뿐이지 원래 뿌리는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 사람들, 신라 사람들, 백제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같은 언어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세 나라가 나라를 만들고 거의 700년 정도 서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다른 어휘가 상당히 있었으리라 믿어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러니까 한 방언차 정도의 차이를 갖고 있던 언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득한 옛날, 북방에서 퍼져나온 언어가 바로 고대 한국어입니다. 삼국어의 뿌리도 거기에 있습니다. 삼국어의 차이는 서로 다른 나라로 지낸 700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와 일본어는 어떨까요? 탄, 다니, 오사함, 우사기, 뇌물,
나마리 달竹이 중 주목할 것은 숫자를 쓰이는 수사입니다. 밀 미 우차 이즈 나는 나나 덕 도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고구려의 언어인데 현재까지 발견된 고구려의 수사 1, 2, 3, 4 하는 수사 4개가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찾아냈습니다. 이 고구려어로 알려진 이 4개의 수사가 일본어와 일치합니다. 민족의 언어의 계통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가 수사의 일치인데 고구려와 일본어의 수사가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옛날 한반도에는 한 줄기에서 나온 구여와 한어가 있었습니다. 그 갈래에서 나온 말들이 조화를 이루어 지금의 한국어를 이루었고 일본어는 따로 떨어져 저 혼자의 길을 걸어 지금의 일본어가 된 것입니다. 일본 동경시 외곽에는 일본어로 고구려라는 뜻의 고마 신사가 있습니다. 이 고마 신사의 주인은 자기 시조의 내력이 적힌 족보를 모시고 있습니다. (1300여 년) 전부터 써내려온 이 족보의 시조는 고구려의 마지막 왕자 약광입니다. 고구려가 망하고 약광 왕자는 일본으로 망명해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를 따라 1700여 명의 고구려 유민도 이곳에 왔습니다. 700여 년이 흐른 지금 고구려인은 사라졌습니다. 약광 왕자의 후손만이 남아 고구려의 후손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와니 가기와니 노치 나가쿠야 또 나가니 다치사카에 마츠라시메 타마이에 또 고구려인들은 나라를 잃고 그들의 말도 잃었습니다.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세월과 함께 변해갑니다. 한 줄기에서 나온 말이라도 걷는 길이 다르다면 말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교파 소속이시래요, 그분? 그때는 교파가 있었나? 한국어 발음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나운서들입니다. 성공회 나왔을 성공회? 수도 있는 거지. 영국 쪽에. 130여 년 전의 말을 KBS 아나운서들은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조선어 초보라는 이름의 이 책은 1877년 선교사 존 로스가 만든 한국어 회화책입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을 위해 초급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한 문장을 읽어주면 여러분들이 그 130여 년 전에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맞추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효조시 잘래 건넌 못 잘래 갔넌 잘래 가 쓴매 다 마셨음매. 네? 좀 어렵죠? 제주도 사투리 같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효저시 잘래 건넌 못 잘래 갔넌 잘래가 쓴매 다 마셨음매. 효저시 우유가 네. 우유가 잘 나오든 잘 안 나오든. 자, 그 다음에 해볼게요. 오늘 어디로 조차 떠났음마. 집으로 조차 왔음매. from이란 뜻일까? 그러니까 집에서 왔다라는 말이 집으로 조차라고 있다니까. 집으로 조차라는 것이 from. 이런 조차라는 조사 완전히 다르네 지금. 그렇죠. 지금이랑. 자, 전혀 생각조차 못해. 번개하면 반드시 우러질 한머니. 번개하면 반드시 우러질 한머니. 한머니.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데. 저 그냥 바로 들리기에는 반드시 뭐 무너질 뭐 이런 식으로 들렸거든요. 그다음에 근데 무너지다는 그 무너지다 이런 뜻일 것 같고. 어때요? 번개가 치면 반드시 무너질 산 뭐 이런 거. 김범이라는. 일단 이 번개가 그 번개가 아닐 것 같아. 아까 너무 아닌가? 혼란스러워. 하자. 번개하면 반드시 130여 년 전에는 일상적으로 썼던 말이 지금은 전혀 쓰이지 않는 말이 돼버렸습니다. 130여 년 만에 전문가들도 알기 어려운 낯선 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먼저 김민지 아나운서. 정말 많이 틀리다는 생각이 틀리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과는. 그리고 또 지금으로부터 130년 후는 또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진짜. 우리가 130여 년 전에 그러니까 근대화 과정에 있는 조선 말 언어가 이렇게 다른데 그 이전에 조선 중기 초기 고려 뭐 삼국시대로 넘어가면 얼마나 말이 다를지 그 점도 궁금하네요. 우리 타임머신이 있어도 가봐야 소용이 없네. 말이 안 통하네.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같은 곳에서도 시간이 흐르면 말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서로 단절된 채 세월이 흐른다면 말은 어떻게 될까요? 아시아어를 연구하는 로스킨 교수. 그의 주전공 분야는 카자흐스탄 지방의 고려인 언어입니다. 언어가 공간적으로 단절된 채 시간이 흐르면 얼마나 변하는지를 연구하던 중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나는 이 작품에 나다 저 작품에 또 что я видела 내 눈에 보는 말 북쪽에 갔다 오고 카자흐스탄의 고려어와 한국어가 달라지게 된 배경을 그는 고려인의 이민 역사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타기는 북쪽이 더 한국 국경에 인접한 러시아 지역에 살던 고려인들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합니다. 그 아무래도 전화를 하나 떨고도 아무래도 어절겠지. 한국어와 단절된 채 카자흐스탄어와 접하면서 고려어는 고립된 언어로 변했다고 로스킨 교수는 단언합니다. 오래 가면 그리고 계속 그런 쪽으로 이제 변화해 가면요 완전히 서로 이제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다른 언어가 돼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소위 한국어라는 그 말이 모국어가 아닌 완전히 외국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이
말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도 시간이 흐르면 다른 갈래가 생깁니다. 말은 다른 갈래가 생겼다가도 쉽게 합쳐지기도 합니다. 말이 달라지면 민족도 달라집니다. 한국인을 하나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한민족이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한국어입니다. 여기는 중국 랴오닝성의 만주족 자치마을의 신빈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은 만주족의 풍습을 재현해서 손님을 모으는 관광지로 전락했지만 사실 이곳은 세계제국 청나라를 일으킨 만주족의 본거지입니다. 공연장 한켠에 있는 이 누추한 농가는 전형적인 만주족의 시골집입니다. 집안 살림살이는 400여 년 전 이곳에서 쓰던 그대로 전시해 놓았습니다. 초라한 시골 농가의 이 작은 방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대제국 청나라를 일으킨 누르하치입니다. 그가 세운 청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강의 군대를 거느리고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청나라. 그것은 만주족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힘은 중국을 넘어 유라시아의 광대한 지역에 미쳤습니다. 그 산하의 모든 민족이 만주족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광은 가고 만주어를 쓰던 그들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누르하치가 도읍을 세웠던 바로 그곳에 중국에서 만주어를 가르치는 유일한 소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마디 남지 않은 만주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의 만주족 중에서 만주어를 배우는 것은 이 아이들이 전부입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만주어라고는 하루에 고작 5마디가 전부입니다. 이 선생님이 200만 만주족 중에서 유일하게 만주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교과서도 없습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낡은 교과서가 만주족의 유일한 교과서입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인사말 정도입니다. 이 교실을 나가면 그 어디에서도 만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만주어를 이미 사라진 언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몽고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700km 떨어져 있는 아르한가이. 이곳은 유라시아 초원의 수많은 종족들이 지나쳐가는 길목입니다. 이 초원에 알 수 없는 큰 바위 하나가 있습니다. 바위에는 수없이 많은 문자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 문자는 멀리는 1300여 년 전, 가깝게는 오늘날에 이르는 것까지 있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이들 문자들은 이곳을 스쳐갔거나 지배했던 사람들이 남긴 표식입니다. 바위에 남겨진 알 수 없는 문자들. 그 문자를 그들의 말로 이야기해 줄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흉노, 선비, 말갈, 축치, 돌궐. 이들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초원을 지배하고 그 너머까지 자신의 영토를 확장해갔던 이들. 그들은 그들의 언어와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족의 운명은 언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를 잊어버리면은 그 민족은 사라집니다. 한때 청나라를 세워서 중원을 호령하던 만주족들이 언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종족은 남아있지만 만주족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말이 없어지면은 우리 민족도 없어집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그 도구가 우리 한국어입니다. 모든 것이 국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소중한 대상은 우리 말이다. 우리 말을 잃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있는지 알아맞히면서 갈까? 응, 좋아. 산에는 시냇물이 있어. 따라해봐. 돌돌돌 시냇물. 돌돌돌 시냇물. 와, 이 나무 좀 봐. 굉장히 큰 나무다. 이 나무 이름은 느티나무야. 느티나무. 해봐. 느티나무. 참 잘하네. 그럼 하늘에는 뭐가 있는지 볼까? 저기서 하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것은 뭐야?